대구광역시는 12월 26일 산격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난 1년간의 시정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024년은 쇠락한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대구혁신 100+1의 틀을 완성한 한 해라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대구시는 민선 8기 들어 시정 전 분야의 100가지 혁신과 대구 경북 통합을 더해 100+1 혁신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둔 올해 말까지 100가지 혁신 중 이미 63개를 완료했으며 신공항, 달비철도 등 핵심 과제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구 굴기의 기반을 견고히 다졌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TK 신공항, 양대 핵심 과제 역점 추진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은 100년 동안의 팔도 체제를 혁파하고 진정한 국토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지방행정 개혁의 일대 혁신으로서 대구 경북이 통합하면 특별법에 포함된 규제 프리존, 획기적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등을 기반으로 경제 산업 발전은 물론 시도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은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토지 조기 보상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광역교통혁신 및 미래신산업 개편이 있었습니다. 영호남을 연결하는 달비철도는 헌정사상 최다 261명의 국회의원 발의를 거쳐 올해 2월 특별법이 제정됐으며 예타 통과 면제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구미 대구 경산을 50분대로 연결하는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인 대경선 개통과 함께 경북 9개 시군을 묶는 대중교통 광역 환승제 확대, 도시철도 1호선 안심, 하양 연장 구간 개통으로 대구 경북의 광역 공동생활권을 실현했습니다. 안정적으로 먹는 물 확보 및 시민 친화 수변 공간 조성을 진행합니다. 먹는 물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맑은 물 하이웨이는 지난 9월 예타 면제, 지역 상생 발전 등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각종 후적지 개발 등 도심 공간 활력을 부여합니다. 활력 있는 도심 개편을 위해 동성로에는 전국 최초로 대구 경북 대학생들이 기존 캠퍼스에 구애되지 않고 도심에서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전국 최초 도심 캠퍼스를 개관했습니다. 글로벌 문화 도약 및 시민복지 증진을 노력했습니다. 세계 최고 상금의 대구 마라톤 대회를 성공 개최했으며 훈민정음 해례본, 미인도 등을 전시하는 대구 간송미술관을 개관하고 수성구 삼덕동 일원에 축구장 228개 크기의 자연친화적 동물원인 대구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재정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전국 시도 유일의 3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는 예산 편성, 광역 최초 공무원 공기업 채용 시 거주요건 폐지, 전국 최초 대학 전담 조직인 대학정책국 신설 등 행정재정 혁신도 쉼없이 추진했습니다. 미리 주신 질문지에 전부 중복되는 질문도 있으니까 그걸 전부 추려가지고 우선 일괄 답변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재임 기간 동안 대구 혁신 100+1을 추진해 성과를 냈다. 그러나 대내외 정치와 경제 여건으로 진척이 되지 않은 대형 현안 사업도 있다. TK 신공항은 정부의 공공연 지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행정통합은 경북대의 지체와 북부권의 반발, 탄핵 정국 등으로 장기과제로 넘어갈 공사에 켜졌다. 맑은 물 하이웨이도 아직은 성과가 냈다고 보기 힘든다. 여기에 대한 이제 평가가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TK 신공항은 우리가 주요영위원을 통해서 한 법안은 법사위 통과가 됐습니다. 본회의에 그거는 열리면 바로 오늘 내일 새 통과될 것으로 바로 봅니다. 추가로 윤재욱 의원을 통해서 공자금 지원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신공항 추진단의 1급 신설 문제는 아마 국회에서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거로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우리가 건설을 할 때
부채 상환에 대한 제한이 철폐됨으로써 사실상 공적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애물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적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이제는 확정이 됐고, 자금 지원 문제는 법안으로 확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지금 국회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법적 장애는 다 해소가 됐다. 그래서 공공자금 지원 여부는 안 해줄 수가 없을 겁니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건 국가 재정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때니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거 안 빌려주는 정부가 그 정상적인 정부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법사위 통과된 그 법안만으로도 TK 신공항 공공개발은 장애물이 없어졌다,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행정통합 문제는 대구시는 이미 완료를 다 했어요. 경상북도가 지금 지지부진하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행정통합 추진단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통합이 대세입니다. 대전 충남 통합도 지금 우리 보고 지금 법안 좀 넘겨달라고 계속 요청이 오고 있어요. 부산 경남 통합도 그렇습니다. 행정 통합을 통해서 지방행정을 혁신하자. 그건 지금 이미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원래 이 통합을 주도한 것은 경상북도입니다. 이철우 지사입니다. 도의회 통과되면 모든 통합 절차는 정부와 협상은 순조로울 겁니다. 우리는 이미 통합 절차가 끝났어요. 맑은 물 하이웨이는 지금 물관리위원회에서 아마 곧 통과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곧 나올 겁니다. 이거 30년간 끌어왔던 문제를 1년에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기자분들도 참내 딱하다. 30년 끌어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십시오.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은 언제쯤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법사위까지 됐으니까 본회의장 가면 이거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곧 이거는 통과되는 것이고, 추가로 지금 공자금 지원 문제에 관한 법안은 국토부에서 아마 상반기 중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북도가 12월 말까지 신공항 사업 걸림돌이 허송 화물터미널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했고, 대구시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 꼭 1년 기다렸어요. 1년이 넘었죠. 네? 근데 지금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1월 중순경에 국토부에서 고시를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공항 추진단의 신설에 대한 기대 효과는, 이거는 본격적으로 공항 건설을 시작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경묵 기자. 네. 조기 대선 출마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대구 굴기와 관련된 큰 정책인 과기부 2조 2천억짜리 사업을 완결하지 못한 데 대한 우려와 아쉬움이 크다. 아직 출마 확정도 안 됐어요. 확정되면 내가 그때 답하겠지만, 이거는 용산하고 협의는 종결이 됐습니다. 아마 1월 달에는 확정 발표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정 혼란으로 군부대 이전 등 연대 후보지 결정이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후임 국방부 장관이 아마 곧 지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죠. 국방을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하게 되면 바로 추진합니다. 공무직 정년 연장, 노인 무임승차 연령 확대 등을 통해 정년 연장 논의가 화두를 던졌다는 평가가 있다. 이 부분은 아마 여태 대구에서 정책 혁신을 하면 정부로 거꾸로 파급 효과가 올라간 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정년 연장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대구역에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무사히 마쳤다. 시장님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어떤 소실이 있으신지 이거는 내가 수없이 이야기했을 건데요. 동상 제막식 하는 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동상을 제막식을 하느냐. 그런데 그걸 참고 대구 산업계가 1위로 꼽은 글로벌 이슈 1위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직간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역경제와 관련된 정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사실 이게 대미관계는 대구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잡아주면 대구시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 차원에서 어떻게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2024년을 놓고 봤을 때 시장님이 보시는 올 한 해 최고의 대구시정은 전부 다입니다. 아마 100+1 수행 과정에서 우리가 했던 걸 기자 여러분들한테 다 배포를 했을 겁니다. 그 어느 하나를 걱정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한 일은 다 열심히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로 예상하는지 시점은 4월 18일 이전이 될 겁니다. 4월 18일이 되면 헌재 재판관이 2명인가 3명 또 나가죠. 근데 아마 그 이전이 될 것으로 봅니다. 4월 18일 이전에. 그러나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것은 제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음 대선을 관통할 시대 정신은 첫 번째 국민 통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노무현 대통령 선거 이래로 좌우가 딱 갈라져 가지고 강렬한 대립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시대 정신의 첫째는 국민 통합입니다. 좌우 통합입니다. 두 번째가 선진 대국 시대라고 나는 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작은 나라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지금 부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G7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연구하고 노력하고 합심해서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에 대한 지적이 있다. 한편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 독주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개헌 등 전국 안정을 위한 정치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려면 국회 해상권에 있어야 해요. 근데 국회 해상권이 언제 없어졌습니까?
유신헌법 때는 국회 해산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신헌법에서 87년도 헌법으로 바뀌면서 국회 해산권 제도가 없어졌어요. 지금 여태 2년 반 동안 국회하고 행정부하고 핑퐁 치는 걸 본 일이 여러분은 없습니까? 국회에서 마음대로 다수 야당이 입법을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정부 조직법도 하나 개편 못 했어요. 정부 조직법도 통과 못 시켰어요. 2년 반이 돼도. 그런데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입니까? 미국 대통령은요, 행정명령으로 정책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제라기보다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하자는 게 국민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4년 중임제로. 아마 다음에 만약 조기 대선이 치르게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는 5년 뒤에 또 있게 되는데 그때 되면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가 같은 해에 치르게 됩니다. 그걸 기점으로 아마 다음에 만약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국회 헌법개헌 특위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4년 중임제로 바꾸면 선거 주기가 이제는 맞을 겁니다. 국정의 혼란의 와중에도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보수 지지층이 40%를 차지했고 당 지지율도 30%를 기록했다. 앞으로 보수가 갈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학습 효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좌파들의 집단 광기로 인해서 국민 전체가 사실상 대안이 없었어요. 문재인한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왜 다르냐? 박근혜 탄핵에 대한 학습 효과입니다. 제가 왜 최근에 SNS를 통해서 조기 대선을 해도 불리하지 않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겠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는 한국 보수파 진영이 괴멸이 됐어요. 대안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안 보이니까. 지지율 4%로 내 경합지사 하다가 불려 올라갔어.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이미 대한민국 전역이 탄핵으로 보수파 진영이 괴멸되고 있어. 근데 이번에는 박근혜 탄핵 때 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보수 우파 진영에서 지금 조기 대선을 해도 불리하지 않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야지 괴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SNS 활동을 통해서 이재명 대세로는 정허구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선파를 봤을 때 중도층 지지율이 낮다는 평가가 있다. 이거는요, 중도층이라는 거는 새가 강한데
끌려오는 계층입니다. 지금은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지리멸렬 하니까 중도층이 우리한테 관심을 둘 아무런 그것도 없죠. 근데 정작 조기 대선 붙으면 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황이 바로 바뀝니다. 시장님께서 때가 되면 국가균형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다. 홍준표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아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는 좌우 통합도 해야 되고 선진 대한민국, 선진 대국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할 텐데 우리가 지금 우물 안에 깨구리처럼 서로 반복하고 할 때는 아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텐데 국민의힘에서 대적할 사람은 시장님밖에 없다고 한다. 이 참 고마운 소리 하네요. 홍준표가 보수의 리더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기보다도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 방에 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하고 맞짱 뜰 사람도 대한민국에는 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헌재의 결정이 다음 대수일을 실시할 수 있어 헌재의 시간이다. 한편으로는 홍준표 시장님의 시간이고 대구 시민의 시간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공식 출마 선언 계획된 대선 로드맵을 구상하신 게 있느냐. 이게 모든 경우를 상정을 해야 돼요. 조기 대선을 해야 될 경우, 조기 대선을 하지 않고 탄핵이 기각돼 가지고 이 정부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정부의 추동력을 발휘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탄핵이 기각되고도 이 정부가 임기 끝까지 갈 수 있겠는가?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어느 한 군데 초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선 로드맵은 조기 대선할 경우에 또 정상적인 대선할 경우에 또 임기 단축 대선할 경우에 전부 상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대선을 위해 사퇴하시면 대구시장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행정부시장도 공석이고 행안부 상황을 보면 단장 인사도 어려워 보이는데 어떤 보관이 있어지는지. 아마 1월 중순에 행정부시장은 내려올 겁니다. 우리가 만에 하나 시장이 사퇴하더라도 대구시가 흔들림 없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부시장을 얼마 전에 교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출신 대구시정의 밝은 행정부시장을 지금 내정을 하고 지금 행안부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구시정 공백은 100+1에 대한 모든 절차에 관한 거는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이제는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집행만 하면 되는 그런 절차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없어도 행정부시장만으로도 충분히 대구시정을 끌고 갈 수 있다. 한동훈이 당대표를 하차했지만 차후 대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당내 지지율 측면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내 지지율 측면은 지금 변화가 크게 있죠. 한동훈이 당대표를 하차했지만 차후 대선 출마 가능성이 높다.
새가 날개가 한번 꺾이면 날지 못합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포하지만 체면 묻겠다고 협박하는데, 한동수 권한대행은 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권한대행을 수행할 것으로 봅니다. 정치를 하면서 가장 속상했던 일이나 여야를 막론하고 구원이 있다면, 관계를 풀고 싶은 정치인이 있다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가는 거고, 그건 뭐 굳이 풀 필요 있어요? 그러면 나는 관심도 두지 않고 그런 게 개의치도 않습니다. 내 할 일 내가 하는 거예요. 사자성어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는데, 내년에 사자성어는 성풍파랑이라고 그 아마 나와 있을걸요. 네. 이제 대구시 행정은 바람탄 돛담배처럼 거침없이 잘 나갈 겁니다. 내년에 사자성어는 성풍파랑입니다. 지금 건강은 어떠신지?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지난주인가 신체검사 싸가고 갔어요. 고장난 데 있는지 이틀 휴가 내가지고 서울 가서 신체검사 싸가고 갔어요. 건강관리 비결은 낙천적으로 삽니다. 다가오는 새해 대한민국은 정말 혼란이 좀 종식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다툼도 있겠지만, 내가 가끔 드는 예가 로마의 법학자인 울피아누스 이야기를 합니다. 울피아누스가 정의를 각자에게 그것을 주는 게 정의라고 했습니다. 야당은 야당의 것을 주고, 여당은 여당의 것을 주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것을 주고, 각자에게 자기 것을, 그의 것을 주는 게 정의인데, 그걸 주지 않고 뺏으려고 하고, 또 전부 다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생기고, 다툼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났고 추가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하세요. 주장님, 내년 1월 1일째 신문이나 이거 쓸 수 있도록 새해 소감, 국민도 좋고 시민들에게 좀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십시오. 소감이야, 신년사회하죠. 오늘은 기자 간담회고 신년사회 합니다. 신년에 계획이 신년사회 신년사 발표하잖아요. 1월 2일 날. 그때 합니다. 예. 아까 여하튼 모든 지금 상황을 다 상정해 놓고 이제 내용을 하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까 헌재 결과가 4월 18일 이전에 날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헌재에서 인용해서 탄핵이 진짜 되어버리면은 2개월 안에 이제 대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시기가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이제 차기 대선 의중이 강하다는 거는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결정이 나면 바로 이제 시장직을 사직한다고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되겠습니다.
당 내부 경선을 해야지. 이게 경선하고 본선 포함해서 2개월이지 않습니까? 대선은요, 메시지 전쟁입니다. 그거 골목골목 다니면서 이삭 줍는 그런 선거 아닙니다. 한 달이면 판세 뒤집기 충분해요. 한 달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대선은 메시지 전쟁이에요. 그리고 TV 토론 전쟁이고. 그 시간 실제로 한번 뛰어보면 입에서 담배가 납니다. 충분한 시간. 예, 또. 오늘 시장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대선으로 출마를 한다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아니, 그건 지금 알 수 없죠. 제목을 그러면 탄핵되면 출마한다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아니지. 탄핵되고 안 되고 그걸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박근혜 탄핵 때 우리가 한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탄핵을 당하니까 보수 우파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 전부 흩어져 버려요. 그거 지금 흩어지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대안도 있고 조기 선거를 하더라도 지지 않을 그런 상황을 만들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흩어지지 마라. 그거 하려고 지금 SNS 활동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한 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선생님 말씀을 좀. 예? 다 했는데 내가. 전화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이 전화번호를 예, 이제 공개한 지 몇 년 됐거든. 되니까 뭐. 아침 저녁 하루 종일 서울에 여의도 가면요 기자가 1000명입니다. 국회 출입 기자가. 여의도 국회 출입 기자가 1000명. 그게 모르는 전화가 한두 통 오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와요. 그리고 문자도 이제 욕설 문자도 하루 종일 와요. 그러니까 수시로 전화를 바꿔줘야 돼. 정도인멸 하려면 기기를 바꿔야 돼. 전화기 기기를 바꿔야 돼. 현대 가구는 번호만 바꿔가지고 정도인멸 안 돼요. 내가 지난번에 명태균 관련해서 참 이야기하면 대구시장을 할 때 대선 끝나고 난 뒤에 비서실 통해가지고 면담일자 잡아달라고 몇 분을 명태균이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비서실장한테. 근데 내가 여론조작 사기꾼이다. 저런 놈은 옆에 두면 안 된다. 비서실장이 서너 분을 거절을 했대. 그리고 내가 한 번 기억에 서울로 출장을 갔을 때 그날 저녁인가 언제 한번 하도 참모 중에 한 사람이 명태균이가 지금 실세다. 김건희 여사하고도 매일 통화하고 그 친구는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통화를 한대요. 사람들 못 알아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게 사기꾼의 전형적인 수법이거든. 나도 요즘 집에 가끔 가다 보면
내 아는 사람 중에서 술 먹다가 막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끼리 스피커폰 틀어놔놓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자기를 전부 알아주는데 홍 대표만 안 알아준다고 해서 내가 전화 딱 한 번 받아준 기억이 있어요. 잘해라. 몇 마디 안 했어요. 옆에 참모들이 저게 영상하고 저쪽에 붙어 있는데 자꾸 적대적으로 하면 저게 영상에 가서 어떤 음해를 할지도 모르니까 음해라도 안 하게 그냥 한 번만 받아줘라. 내 기억에 딱 한 번 받은 일이 있어. 잘해라. 막 그러고 내 꺼낸 일이 있어. 그게 아마 대구시장으로 있을 때 이야기일 거예요. 자, 또. 그 지금 현재 한덕수 대행 그 외교는 상당히 그래도 좀 안정돼 보입니다. 미국의 신호를 좀 인정하고. 근데 시장님께서 입장을 맡으신다면 어떤 면에서 그 외교를 잘 할 수가 있는지, 지금 어떤 외교가 좀 필요한 시대인지. 대통령 2017년도부터 그때 그 탄핵 대선을 할 때 내가 일관되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야기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과 한미 자유주의 동맹이 세력 균형을 하고 있다.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과 한미 자유주의 동맹이 우리 DMZ를 근거로 해서 세력 균형을 하고 있다. 그 세력 균형이 깨지면 한반도에 참화가 온다. 그래서 그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게 우리의 최대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 일이 있어요. 앞으로도 그 논리는 유지되어야 할 겁니다. 월간조선 신년호에 보면 미국 2017년도 10월에 야당 대표를 할 때 전술핵 배치 때문에 미국을 간 일이 있어요. 그때 미국 외교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을 사실상 가장 큰 영향을 갖고 결정하는 게 미국 외교협회입니다. 근데 외교협회 거기는 각국의 원수들만 초청해서 강연을 듣습니다. 근데 내가 야당 대표로 갔지만은 그 당시에 북핵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CIA의 코리아 센터라고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CIA의 코리아 센터라고 만들어갖고 북핵 대비를 하는 CIA 국장팀이 별도로 있었어요. 그래서 랭그리에 CIA 가서 코리아 센터장으로부터 우리가 브리핑을 2시간 반을 받았어요. 그리고 외교협회 가서 이야기할 때 남북 핵 균형론을 이야기했어요.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남북이 핵 균형을 이뤄야 된다. 전술핵 재배치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핵 개발할 방법밖에 없다. 우리가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원자력을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 핵물질만 재처리하면 1년에 1000개 이상 핵탄두 만들 수 있다. 돈도 있다. 기술도 있다. 우리는 북한처럼 지하 핵실험할 필요 없다. 요즘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고폭 실험을 합니다. 전자기술이 발달하면
굳이 핵실험할 필요 없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고폭 실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구축 참모를 했던 사람이 독자적 핵무장을 하면 경제 제재를 감당하겠느냐?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나 북한처럼 폐쇄 경제 체제냐,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10대 무역 강국으로 성장을 해야 했다. 우리 경제 제재하면 미국 경제에 타격이 없을 것 같나? 첨단 산업분야에서 삼성 반도체 미국에 안 팔면 미국 첨단 산업 돌아가겠냐? 하다못해 그렇게 하면 인도와 중국도 있다. 어떻게 우리한테 북한처럼 경제 제재 가지고 협박을 하냐? 그래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질문이 단 한 명도 없었어. 핵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중국이 핵 개발하고 적경지에 인도가 핵 개발했어. 인도가 하니까 파키스탄이 했어요. 파키스탄, 인도, 중국 국경 분쟁이 지금 일어납니까? 몇 년 전에 중국하고 인도하고 국경 분쟁을 할 때 총 못 쏴요. 전쟁이 일어날까 싶어서. 투석전 했다는 그 기사 본 일 있어요? 그리고 인도 중국 국경지대에 중국에서 파견하는 것은 전부 무술 유단자들, 쿵푸하는 애들. 그런 기사 못 봤어요? 핵을 가진 나라는 같이 멸망하기 때문에 전쟁이 불가능합니다. 응?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캐슈미르 분쟁이라고 얼마나 그게 심했어요. 근데 각 핵강국이 같이 되고 난데 캐슈미르 분쟁이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핵균형론을 내가 2017년도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행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국방부 정책 차관이 들어온 사람이 한반도 핵무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번 한 일이 있어.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 때 우리가 핵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로의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핵 균형만 이루면 조합비는 철수해야 돼요. 우리 자체적으로 방능력이 가능해요. 그래도 시장님, 시장님께서 최근에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우리 보수의 통합과 결집을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충격을 준 것은 물론이고 보수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 이재명 대세론을 불러일으키면서 가장 보수에도 좀 가장 나쁜 역할을 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 통합이라는 메시지 그리고 이제 보수도 결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시장님께서 우리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지금 심정이 좀 어떠십니까? 근데 페이스북에도 썼는데 그
허약한 정권이니까 정권 출범 당시부터 잘돼도 내가 많이 도와줬어요. 순간순간마다. 응? 그걸 유승민 전 의원은 뭐 나보고 레밍이라고 하는데, 이 정권이 허약해 빠져가지고 무기력에 물러나면 다음 대선은 우리 없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야지 차기 대선이나 우리 희망을 품고 살죠. 그래서 정권 출범하고 난 뒤부터 순간순간마다 내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개업이 첫 번째 났을 때 그날 10시 한 45분, 40분쯤 갑자기 비실장이 TV에 한번 들어보라고 했어. 그 들어보니까 개업 발표를 하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개업 사유가 되나? 그 첫 번째 내 생각이었고, 두 번째,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제적 과반수로 해버리면 저거 무산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막지? 그래서 행정부시장이 뭐 딴 데서 뭐 전부 그 간부들 소집해서 신략회의를 한다고 그러길래 우리도 하자고 그러길래 내가 하지 마라. 내일 아침 되면 다 그게 판명이 될 건데 뭐 하려고 밤에 부산 떠냐. 하지 마라고 그랬어. 전부 자치단체장 전부 한밤중에 뭐 비상회의하고 다 하지 마라. 지금 개업 중계방송 하는데 세상에 저런 개업이 어디 있냐. 개업을 했는데 방송에서 실시간 중계방송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 개업 해제 요건이 통과되는 거 보고 내가 바로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밤중에 해프닝이라고 그랬어. 어떻게 저런 허술한 짓을 하냐. 그래서 누가 옆에서 부추겼는지 모르나 참 어리석은 짓을 했다. 수석 잘하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수석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렁에 빠져버리죠. 이 2년 더 있다가 선거하면 우리가 100% 질 겁니다. 그때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더 무서운 프레임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면 오히려 2년 뒤에 하는 선거보다도 우리가 재집권할 확률이 더 높을 겁니다. 자, 또. 예.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다고 또 준비를 하고 그 보수의 괴멸을 막기 위해서 지금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상정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찍어서 말씀드립니다. 조기 대선 상황을 보면 출마 선언을 하시고 바로 그러니까 출마 선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하고 계시지만 조기 대선 상황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조기 대선 상황 오면 나가야지.
뭐 선언이고 자시고 할 거 있습니까? 내가 대구시장 내려올 때도 중앙에 있으면 전 정부의 공동 책임을 지어야 된다. 지방에 내려와 있으면 정부 잘못에 대한 책임은 나는 없다. 다음 대선에 자유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2년 반 전에 대구로 내려온 겁니다. 장이 섰는데 장독배기가 장이 안 갑니까? 그거는 조기 대선이 생겼을 때 하는 이야기고 조기 대선이 안 생기는 대로 다 우리가 로드맵을 다 갖고 있어요. 내가 그런 허술한 사람 아닙니다. 허술하게 일하지 않아요.